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바라볼 때 하나의 기준을 붙잡습니다.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팔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금은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공식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바로 수익을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실질금리가 반등하는 시점에 금을 팔면 이미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그 시점은 시장이 이미 고점을 통과한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질금리는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오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는 항상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금리는 내려갈 때 반드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하는 파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번의 저점 패턴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금가격 사이클과 실질금리 흐름을 함께 보면 실질금리는 대체로 3번의 저점을 거치며 최종 바닥에 접근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다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미 첫 번째 저점은 지나갔습니다. 실질금리는 한 차례 반등했고 지금은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다시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제 위험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오히려 구조를 읽어야 할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가 반등하는 결과가 아니라 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의 주요 상승장은 실질금리가 두 번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이후 다시 두 번째 저점 부근으로 되돌아오는 구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매도 타이밍을 제공했습니다. 꼭대기에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 고점의 눈이나 입 정도에서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질금리를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반등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향 돌파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 투자는 언제나 한 박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클의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질금리의 3저점 패턴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구조를 이해하고도 행동에서는 다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질금리의 최저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최저점은 언제나 사후적으로만 확인되는 지표입니다. 즉, 최저점을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실질금리는 첫 번째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은 안도합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금 가격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질금리는 다시 내려가며 두 번째 저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보다 항상 더 낮았습니다. 이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금리가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금 가격은 오히려 강한 상승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이미 첫 번째 저점을 통해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얻었고 두 번째 하락 국면에서는 그 확신이 자산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질금리가 두 번째 저점을 찍은 뒤 다시 반등할 때 시장은 이제 정말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다시 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등은 또 한 번의 착시였습니다. 실질금리는 다시 하락하며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하고 그 이후 세 번째 저점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한 뒤 실질금리가 다시 두 번째 저점 부근으로 되돌아오는 구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시점은 금가격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꼭대기는 아니지만 체감상 충분히 고점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라도 눈이나 입 정도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뉴스, 전망, 전문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되어 온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금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조금 비싸게 사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치 프리미엄은 수익을 갉아먹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금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공급은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금을 수입해 오더라도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차이 동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왜곡됩니다. 중요한 점은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급 부족과 글로벌 수요 증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차피 금 가격은 오를 테니 프리미엄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김치 프리미엄이 20% 붙은 시점에 금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2, 3개월이 지나 공급이 정상화되면 글로벌 금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가격 하락이 없어도 이미 20%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김치 프리미엄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가격 예측이 틀려서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입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명확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기기 시작하면 실물금 투자는 매우 신중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KRX 금시장 역시 실물 기반 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골드바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구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선택지가 ETF나 금통장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상품들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ETF와 금통장은 어디까지나 임시수단입니다. 종이계약 기반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구간에서는 ETF나 금통장을 활용하고 프리미엄이 완화되는 시점에 KRX나 실물금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금 투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ETF가 좋습니까? KRX 금시장이 좋습니까? 아니면 실물금이 좋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각 수단은 역할이 다르고 쓰임새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먼저 ETF부터 보겠습니다. 금 ETF의 가장 큰 장점은 김치 프리미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금 ETF는 선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국내 수급 왜곡이 심한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 과열된 시기에는 ETF가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따라가거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ETF는 종이 자산입니다. 금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에 대한 계약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거래 상대방 리스크, 제도 변경 리스크, 그리고 시장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국면에서는 이 구조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들고 가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잠깐 머무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KRX 금시장입니다. KRX 금시장은 실물금을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실물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관과 거래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실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 단계의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KRX 역시 국내 수급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진입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X의 적절한 사용 시점은 김치 프리미엄이 완화된 이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ETF에서 KRX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실물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금입니다. 실물금의 본질적인 가치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통화가치 훼손, 지정학적 충격에 대비하는 자산으로는 실물금만큼 명확한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실물금은 진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면 그 본질적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 ETF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편한 금 투자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매수할 수 있고 보관 걱정도 없으며 가격 흐름도 비교적 투명합니다. 하지만 금을 장기 자산으로 바라본다면 ETF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이 비용의 핵심은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먼저 국내 상장 금 ETF를 보겠습니다. 국내 ETF는 매도 시 수익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금 ETF의 경우는 더 불리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금 투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금은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상승할 때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의 사이클을 보면 4, 5년에 걸쳐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클에서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이 2배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ETF 투자자는 그 수익의 15%에서 많게는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복리 효과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손실입니다. 반면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KRX 금시장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물금 역시 매도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즉,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일수록 ETF와 실물 KRX 간의 수익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ETF가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장기 보유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는 결국 수익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금처럼 상승 사이클이 명확한 자산에서는 이 차이가 몇 퍼센트가 아니라 수십 퍼센트의 누적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ETF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TF는 분명 역할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을 때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따라가거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수단이지 전략적 보유 자산은 아닙니다. 금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금을 거래 대상이 아니라 보존 자산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존 자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금 ETF는 장기 투자자에게 결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금만 들고 가는 것이 최선일까?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금이 방향을 잡아줄 때 수익의 탄력은 다른 금속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은과 백금입니다. 먼저 은부터 보겠습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금과 함께 움직이는 금속이지만 상승 국면에서는 금보다 변동성과 상승률이 더 큰 자산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산업금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첨단 기술로 갈수록 구리보다 은의 사용 비중이 높아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 전기차와 반도체, 그리고 군수산업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은의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은 이미 매장량이 제한적이며 새로운 광산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채굴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가시적인 미래에 공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묶여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면 은은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금보다 훨씬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금을 중심에 두고 은을 레버리지 역할로 함께 편입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백금입니다. 백금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원래 백금은 희소성만 놓고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금속입니다. 그러나 디젤 자동차 촉매 수요 감소, 전기차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백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0년 넘게 쌓여왔습니다. 그 결과 백금 가격은 금 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악재는 이미 가격에 거의 다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백금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저평가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사이클이 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왜 백금은 이 가격에 머물러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금은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 즉 강한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특정 구간에서는 백금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바라볼 때 금만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금, 은, 백금을 함께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배경을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갈등을 단순한 정치 문제로 보지만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뢰 구조의 붕괴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달러를 믿으면 됐고,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믿으면 됐고, 미국의 금융 질서를 믿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제 시스템과 금융 제재를 적극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특정 국가의 신용에만 의존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커질수록 자산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달러, 국채, 특정 금융자산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은 점점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산의 흐름 속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되는 자산이 바로 그 자체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산, 즉 금입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고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가치를 유지해온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은 자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해도 그 달러가 해외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조정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통화에 대한 신뢰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2026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조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더 뜨거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통화정책은 완화 쪽으로 기울어 있고 재정정책 역시 긴축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친다면 금 가격을 자극하는 조건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비싸 보이니 기다리자입니다. 금은 싸 보일 때만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에서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히 접근하되 큰 조정이 온다면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지금 사이클에서 금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자세입니다. 결국 금 투자는 예측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에 올라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통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결정입니다.